개장 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만 모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 뉴스 보고 전략 정비하는 시간, 두 분과 먼저 인사 나눠보고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그리고 교보증권 김효진 대리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밤사이 나온 투자 뉴스부터 확인해 보시죠.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기관들이 매년 1월에서 3월 배당금 규모를 결정한 뒤 곧바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정해 1개월 내에 지급하는 방식의 배당금 제도 개편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19일 상하이 공장 생산 시설 확대 작업을 마쳤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업계에선 이번 증설을 통해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Y의 일일 생산량이 이전보다 각각 30% 증가한 2,000대, 1,200대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중국 광물 의존도가 50에서 7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계기로 원자재의 탈중국이 시급해진 만큼 캐나다, 호주와 협약을 맺고 실질적인 광물 확보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들어 영화관을 찾는 관람객 수가 코로나 이전의 70에서 90%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국내 영화 산업의 7월 전체 매출은 1,704억 원으로 3개월 연속 상승세라고 밝혔습니다. 카쉐어링 업계 1위 플랫폼인 소카가 오는 9월 22일자로 보통주 197만 주에 대한 보호 예수에서 해제됩니다. 소카는 지난달 상장 이후 하락을 거듭하며 전거래일 공모가 대비 32.8% 하락한 18,8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척추 임플란트 분야의 글로벌 메디컬 전문기업 LNK바이오가 올 3월 미국 FDA로부터 승인받은 높이 확장형 케이지 패스락 TM이 약 6개월 만에 미국 내 122개 수술에 사용되는 등 제품력을 인정받으며 시장 내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 주 내내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감이 잔존해 있는 시장입니다. 오늘은 끼가 있는 재료와 뉴스, 이슈들만 모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 거의 상한가에 근접한 종목 바로 모트렉스였죠. 주가를 상승으로 견인한 자율주행 관련 뉴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버스 택시를 아무렇지 않게 이제 길 위에서 볼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았는데요.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속도가 훨씬 빠른 것 같아요. 소장님, 올해 안에 우리나라의 레벨 3 자율주행차가 다닐 수 있게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세상 참 많이 바뀌었다는데 정말 그런 세상이 앞으로 서너 달 내로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국토부에서 발표했습니다. 모빌리티 로드맵인데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미국에서는 자율주행차를 총 6단계로 나눈답니다.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인데요. 레벨 0가 뭐냐면 순수하게 인간이 하는 거고요. 전혀 기계 도움 받지 않는 겁니다. 1970년대 자동차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벨 1, 2가 뭐냐? 이거는 지금도 우리가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전방에 무슨 뭐 차가 정차해 있습니다. 혹은 우리 그 카맵 많이 활용하시지 않습니까?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 가세요. 그게 레벨 1, 2 정도 수준입니다. 진정한 자율주행은 바로 레벨 3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레벨 3는 뭡니까? 주행 조건만 맞는다면은 예컨대 자동차 도로라든가 고속도로 이런 데만 딱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그럼 목적지만 제시해 주면은 차가 가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이제 진정하게 레벨 3부터 자율주행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조금 더 고단위, 고효율의 그런 자율주행은 바로 레벨 4하고 5입니다. 레벨 4는 꼭 고속도로라든가 자동차 도로가 아니더라도 일반 우리 시내 같은 곳에서도 그런 자율주행이 가능한 그런 구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레벨 5, 이건 뭐냐? 사실상 사람의 손이 도움이 필요 없다. 딱 하나 필요하죠. 주인님, 어디로 모실까요? 네, 집으로 가주세요. 회사 가주세요. 지금 좀 늦었어요. 좀 빨리 가주세요. 그게 자율주행 5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 5가 바로 금년부터는 아니더라도 빠르면 2025년, 3년 뒤에는 우리 기술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몇 주 전부터 이 말씀 드리는데요. 우리 주식시장에 지금 3대 주도주군이 있다. 모에방, 1번이 뭡니까? 모빌리티, 2번이 뭐죠? 에너지, 3번이 뭡니까? 방위산업입니다. 그중에 가장 앞선 모빌리티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자율주행이 아니겠는가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아시게도 세계 1위의 자율주행차는 우리 국내의 기업이 아니고 미국의 테슬라인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앞으로 2, 3년 내로 그래서 저는 어제 국토부 발표를 매우 환영하는데요. 우리가 규제라든가 이런 거 빨리 풀어야 됩니다. 빨리 풀어가지고 이제는 자율주행은 한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 유럽, 중국, 세계 모든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이런 규제를 풀어가지고 우리 자율주행의 능력이 기술이 지금 한국은 충분히 그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분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이거 되면 뭐가 좋냐? 현대차가 좋냐? 기아차가 좋냐? KT가 좋냐? 뭐 카카오 모빌리티 사야 되냐? LG 이노텍 사야 되냐? 저는 그렇게 지엽적인 적은 국면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큰 그림을 봐보십시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접하는 모빌리티는 옛날의 자동차, 옛날의 버스가 아니고 이제는 말 그대로 혼자 가는 이미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무인 전투기도 있고 무인 항공기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대는 자율주행 시대가 왔다. 이에 관련돼서 관련된 기업들은 잠시 뒤 우리 또 김 대리께서 좋은 종목 많이 말씀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네, 빨리 규제가 얼른 좀 풀려서 빨리 이제 자율주행 3든지 4든지 5든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어제 보니까 모트렉스가 차트상 6월에 급등이 나왔던 이후 버텨준 부근에서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뭐 대장주인 모트렉스를 봐야 되는 건지 뭐 카메라 모듈주를 좀 지켜봐야 되는 건지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탑픽 종목, 표준 대리님 어떤 종목 보십니까? 저는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두 개 기업을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자율주행이 가능하려면 카메라, 그러니까 눈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전장용 카메라 기업인 LG 이노텍을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실제로 어떤 그 시스템 안에서 주행이 가능하려면 교통 시스템, 그러니까 인프라가 갖춰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는 롯데정보통신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카메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내 전장 카메라 1위 기업인 LG 이노텍, 여기 매출액 금액으로 그 절대 금액으로 가장 큽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약 3,100억 원 정도로 매출액이 있었고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전장 사업 총 수주 잔고가 13조 원인데요. 이 전장용 카메라 사업이 2014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8년 만에 흑자 전환을 기록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차가 탑재가 확대되는 전장용 카메라는 지금 글로벌 전기차 업체로부터 수주가 또 증가되고 있는 동시에 고객 기반도 좀 확대되고 있어서 올해 하반기에 전장용 카메라 흑자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평균 지금 30% 이상 고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LG 이노텍 전장용 카메라 매출이 올해는 약 한 4,100억 원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전년 대비 한 32% 정도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더욱이 2025년 전장용 카메라 매출은 약 1조 원 가까이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4년 만에 3배 가까이 성장이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업을 사지 않고 어떤 기업을 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리고 전장용 카메라 사업이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따라서 이 차량 한 대당 카메라 탑재량이 2배씩 증가를 하거든요. 이를테면 레벨 1, 레벨 2, 레벨 3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레벨 2에는 한 3, 4개가 들어가면 레벨 3에는 8개에서 9개, 레벨 4까지 가면 뭐 20개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평균 판가 부분에서도 어떤 스마트폰 카메라 대비해서 3배 이상 높기 때문에 향후 어떤 굉장히 큰 폭의 수익성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롯데정보통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CITS 이러한 부분들을 이미 기술적으로 지금 실증까지 맞춰져 있는 상황인데요. 다차로 하이패스라든가 이러한 교통 스마트 인프라로부터 운영 관제 그리고 자율주행까지 어떤 전략적인 모빌리티 사업 밸류체인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롯데정보통신은 롯데그룹의 이 어떤 IC 그쪽 그 시스템 만 관할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뉴질랜드 자율주행 전문 기업인 오미오사하고의 어떤 자율주행 셔틀 기술 공동 개발 생산을 위해서 협력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 보면은 6월에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셔틀 임시 운행 허가를 취득을 해서 세종하고 순천 등에서 이미 3,000km가 넘는 자율주행 셔틀 실증을 진행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지금은 실적이 부진해서 주가가 좀 저조하지만 앞으로 어떤 카메라에서는 LG 이노텍 그리고 어떤 시스템 측면에서는 롯데정보통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모트렉스 그리고 모빌아이 이런 종목 말고 조금 시야를 넓게 가져서 LG 이노텍이라든지 롯데정보통신을 좀 지켜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어제 진짜 무서웠던 게요. 그동안 주도 업종들도 꺾이는 흐름을 보였다는 건데 그동안 급등했던 2차 전지주들 LG, 엔솔, LNF도 타격을 피해갈 수 없었던 하루였습니다. 전기차 뉴스 확인해 보시죠.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 증설을 완료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미중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머스크의 이런 독불 장군 행보가 정말 대단한데요. 머스크는 머스크고 일단 이렇게 상하이 증설 완료되면은 전기차 업황에 좋은 거죠, 손윤 대표님. 네, 우선 테슬라 투자자분들께는 굉장히 좋은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쟁업체에는 경계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업계 전체를 봤을 때는 경쟁이 좀 더 심화되는 어떠한 신호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업황 전체적으로는 이제 긍정적인 어떤 이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으로 앞다퉈가지고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장도 엄청나게 빨리 들어가고 이런 상황 가운데 테슬라가 사실은 이제 작년 11월 달이죠. 그러니까 이 IRA 법안이 이제 나오기도 전에 그때 이미 공장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뭐 법안 나온다고 이 공장을 이제 엎을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요. 어쨌든 그 11월 달부터 했던 부분이 이제 만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까지 상하이 공장에 약 12억 위안 정도, 하나로 한 2,380억 정도를 투자해서 생산 라인을 확대하고 4,000명 정도를 이제 추가로 고용할 것이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이 생산 시설 확대 작업이 끝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4월에서 5월 달에 잘 아시는 대로 코로나19 봉쇄 때문에 증설 작업이 사실은 좀 지연됐어요. 이거보다 좀 더 빨리 완성이 됐었어야 정상인데 어쨌든 좀 지연이 됐지만 이제는 완성이 되었다라는 걸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완료는 되었고 이제 이번 증설을 통해서 모델 3와 모델 Y의 생산 능력 확충을 통해서 상하이 공장의 연간 생산율을 약 100만 대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올 상반기에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중국 전기차 업체인 BYD죠. 이제 BYD, 티커로 BYD인데 여기에 뺏긴 세계 전기차 생산량 1위 자리를 되찾는 포석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11월 30일까지는 테스팅으로 한번 해보고 새 생산 라인에 대한 가동을 한번 테스트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일 생산량이 이전 대비해서 각각 30%씩 증가할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모델 3는 2,000대 그리고 모델 Y는 1,200대까지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제부터 다시 또 테슬라와 비아디의 또 전쟁이 또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테슬라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최근에 뭐 전기차 관련해서 배터리나 여러 가지 뭐 원자재에 대한 내용도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거기에 좀 이제 아무래도 앞에 우선순위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 한번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동안 사실 생산에 대한 부분이 많이 차질이 있을 것 같다고 했지만 어떻게 희한하게 매번 그 생산량을 잘 맞춰왔고 걱정이 많은 실적들 그 이상의 실적을 만들어 왔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앞으로 투자를 좀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생산량 1위 자리 탈환을 목표로 할 수 있을지 한번 여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이쪽 업종도 한 2주 전부터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어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방산 섹터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죠. 방산주는 지금이 좀 매수 기회를 주는 걸까요? 가격을 아무래도 전가하는 힘이 있어서 그런지 증권사들이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나섰는데 지금 어떤 내용인가요, 소장님? 네, 지금 우리 방산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왜? 주가는 내려가고 있는데 증권회사에서는 매수 가격, 목표 가격을 올리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제가 요즘 말하는 3대 업종, 모빌리티, 그리고 에너지 끝으로 방산인데 방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왜 세계 5위의 방산 국가가 대한민국인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있고요, 러시아 있고, 중국이 있고, 영국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보다도 방산 수출을 더 많이 하는 국가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요즘 모두가 다 대한민국을 찾아오느냐?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성비가 가장 뛰어납니다. 똑같은 전차라 그래도 똑같은 자주포라 그래도 독일 전차는 우리 한국 전차보다 약 2배가 비쌉니다. 미국의 에이브람스 탱크는요, 우리 한국의 흑표보다 3배가 비쌉니다. 성능 비슷합니다. 요 가성비가 한국이 최고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인도시기가 즉 그 무기를 그 전차와 그 자주포와 그 미사일을 인도해주는 시기가 우리 대한민국 가장 짧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독일 같은 경우, 중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6년 뒤에 보내줄게, 12년 정도 걸리면 보내줄게 이런데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합니까? 다음 달이면 도착할 거야. 지금 배출발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인도 시기를 상대방 국가에 맞춰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여러분. 미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영국, 프랑스 이런 국가들은 기술 이전에 굉장히 고개를 젓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웬만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게 해줍니다. 여기서 무슨 차이 못 느끼십니까? 왜 그러지? 왜 한국은 주는 거야?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뭐냐? 그들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영국은 주로 공격용 무기입니다. 자기들이 남을 공격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F-22 아닙니까?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전투기. 그거 수출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어때요? 주로 방어용입니다. 현무도 그렇고 K9 자주포도 그렇고 K2 흑표도 그렇고 대부분 우리는 공격하는 게 아니고 외적들이 밖에서 우리나라를 공격할 때 방어를 하는 무기 수단이 많이 있고 그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상대방이 원한다면은 우리는 넘겨줄 수 있다. 왜? 니들이 누구를 공격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니들 국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최근에 저는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최근에 폴란드가 우리 대한민국에 굉장히 큰 금액에 처음에 7조하고 또 엊그제 5조 또 했죠. 그래서 엄청난 그런 육군 전략을 보강시켰는데요. 지금 추세가 완성이 되면 지금 우리가 우리 무기를 가져간 그 도입이 폴란드에 도착하고 딱 나면 폴란드는 유럽에서 두 번째 육군 전력이 강해집니다. 러시아 다음으로 셉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전부 합쳐도 폴란드보다 약합니다. 왜 그러느냐? 폴란드는 우리 대한민국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쪽은 동쪽하고 서쪽에서 계속 공격받았어요. 동쪽에서는 러시아한테, 서쪽에서는 독일한테. 우리 한국 어떻습니까?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북에서 넘어오고 밑에서 올라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처지에 있는 폴란드가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 무기를 많이 가져갔고 또 앞으로도 자주 국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국가가 되기 바라고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방산업은 이번 달 말에 끝나는 업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방산업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요즘 주가는 좀 떨어지고 있는데 마음고생하시지만은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된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번에 왜 증권사들이 가끔 목표를 올리느냐? 저는 그 목표 올리는 것에 대해서 큰 신뢰를 안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군대에서 포 쏴보셨습니까? 처음에 포 딱 쏴면 그건 뭡니까? 그냥 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정을 합니다. 1차 수정, 2차 수정. 한 번, 두 번까지 수정하지만요. 군대에서 3차 수정, 4차 수정 이런 말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란 것도 저는 1차 목표, 2차 목표까지는 받아들이고 믿지만 3차 목표 수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고 지금은 저는 방산업을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요즘 이제 고점에서 한 7, 8% 정도 조정 보이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너무 급하게 사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저가에 살 기회를 노리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저가, 지금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더 조정 구간을 한번 노려서 매수해보자라는 말로 정리를 해주셨고. 자, 그러면 종목을 압축해 볼게요. 지금 꾸준히 효진 대리님의 방산주 탑픽은 올해 말 수주 잔액이 한 10조 원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LIG 넥스원이었거든요. 여전히 그 의견 변치 않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LIG 넥스원 저는 계속 탑픽이고요. 이 방산업종에 관련된 뷰도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를 하겠습니다. 지금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국내 방위산업 같은 경우 올해는 수주 모멘텀, 이를테면 8월에 폴란드 수출 같은 수주 모멘텀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면 내년에는 이 수주 모멘텀을 기반으로 해서 실적 개선이 본격화되는 구간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빅 트렌드가 계속될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상반기까지 국내의 방산 대표적인 6개 기업 있지 않습니까? 한국항공우주라든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LIG 넥스원까지 이 상반기까지 실적을 반영을 해서 국내 방산 그 6개사의 실적 전망치를 살펴보면 합산 기준으로 2022년 매출액이 2021년보다 7.5%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이 한 16.4%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 개선 폭은 LIG 넥스원과 한국항공우주가 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LIG 넥스원은 해외 수출 비중 확대에 따른 마진 개선이 크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지난해 기체 부품 부진에 따른 기저 효과가 크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현대전의 굉장히 주요한 전략 무기가 정밀 타격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분야를 주력으로 성장성이 돋보이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랍에미리트하고 인도네시아 사이에서 인도네시아에 이어서 중동이라든가 그리고 북유럽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의 현궁, 신궁, 천궁 등 어떤 유도무기 수출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LIG 넥스원은 2018년도 이후에 현재까지 연도별 신규 수주 금액이 매출액을 넘어선 상황이고요. 올해 반기 보고서 수주 잔고가 8.1조 원 수준인데 이 수주 잔고에는 지난 1월 달에 아랍에미리로부터 그 수주 공시한 천궁2 약 22억 불 규모의 수출 수주권이 선급금이 지금 지급 전이기 때문에 대부분 인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는 이 수주 잔고가 1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고요. 이 중에서 55% 이상이 수출 비중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파른 수익성 개선을 지금 이루어내고 있기 때문에 고성장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사실 좀 긴 시계열로 보면 올해 기준으로 주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는 코로나 이전 어떤 우리 방산업체가 받았던 밸류에이션 고점하고 비교를 하면 여전히 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해외 수주 지속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급해진 원자재의 탈중국화 이슈 터치해 봅니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중국 광물 의존도가 지금 많게는 50%, 물론 70%나 된다고 하는데요. 미국 IRA법 제정됐으니까 지금 이 비중 빨리 줄여야 되는데 선영 대표님, 지금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까? 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최근에 말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자국 기업인 로키드 마틴이 이제 전투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F-35라는 전투기를 하나 만들었는데 전투기에 들어가는 부품이 30만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산 금속이 딱 하나 들어있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미 정부가 이 전투기에 대한 인수를 안 했습니다. 거절했고요. 아마 로키드 마틴이 이걸 다 뜯어가지고 이걸 새로 바꿔야 될 것 그런 상황인데 그 정도입니다. 미국은 지금 중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타국은 당연하고요. 자국 내 기업까지도 이런 거 정말 예외 없이 이런 것들 적용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당연히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직접 나서서 캐나다와의 어떤 광물 협약을 맺으면서 중국 광물 의존도를 이제 줄이고 글로벌 공급망 이제 재편 움직임을 적용하겠다라는 이런 대응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중국 광물 의존도가 50에서 한 70%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의 IRA에 맞추려면은 전기차 보조금 $7,500의 한 절반 정도 배터리의 핵심 광물 40%가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에서 채굴 또는 가공이 돼야지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국내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이 북미에서 자원 조달을 이제 늘리기 위해서 캐나다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잘 풀어나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풀어가는 속도가 좀 더 빨라져가지고 기왕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IRA의 혜택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는 없겠지만은 빠른 시일 내에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도 아무리 LG 엔솔이라든지 포스코 케미칼 같은 기업이 미국 공장에 있어도 지금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하루아침에 줄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이슈에 대해서는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좀 불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효진 대리님? 지금 사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나오고 나서 관련된 그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리고 피해를 본다라기보다 수혜가 가능한 기업들에 대해서 사실 어떤 이런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포스코홀딩스를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지금 주가 굉장히 레벨이 낮아져 있거든요. 이제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뭐 많은 투자자들이 철강사라고만 기억을 하겠지만 지금 이미 이제 변모 중에 있습니다. 어떤 철강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서 친환경 미래 소재 그리고 친환경 인프라 부분의 어떤 균형 성장 체제를 확립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이 친환경 미래 소재 부문의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 사업입니다. 지금 포스코홀딩스는 양극재, 음극재뿐만이 아니라 리튬 그리고 니켈 같은 원재료 확보에도 직접 뛰어들었는데요. 국내 기업 중에서 리튬, 니켈의 직접 확보로 2차 전지 소재의 풀 밸류 체인을 갖추게 된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회사 측에서 물론 제시한 부분이지만요. 2030년 2차 전지 소재 사업 어떤 재무 목표에서 에비타 기준으로 가장 비중이 큰 사업이 리튬 사업입니다. 리튬은 앞으로 가격이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또 사업의 높은 수익성을 보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어떤 주가 리레이팅 이끌기에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얼굴의 염호 리튬 사업의 가치는 뭐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다뤄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킵을 하겠습니다만 이 리튬 사업의 어떤 캐펙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더해지면 재무적으로 영업이익률은 이보다 조금은 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2030년까지 리튬 사업에 6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요. 뭐 조업 연수는 보수적으로 10년을 가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업이익률
이익률 43% 정도로 투자비가 매우 커도 이익률이 상당히 좋은 사업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리튬 가격이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거나 혹은 더 증설로 판매량이 늘어난다라면 영업이익률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 같은 기업을 주목을 해두셨다가 어떤 시황적인 측면에서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출 수는 없지만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펼치시면 충분히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튬을 또 생각을 해보셨고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투자 관점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포스코홀딩스 하니까 바로 전 선영 대표님이 생각이 나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종목들은 사실 잘 가는데 최근 좀 주춤해서 이제 시장 정말 좀 조심해야 하는 시점인가 시그널을 감지하는 수준이었다면요. 지금 연일 신저가를 다시 쓰고 있는 종목들 뉴스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차트가 지금 쌍둥이처럼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네이버가 고점 대비 반 토막, 그리고 카카오는 지금 고점 대비 한 3분의 1 토막 정도 났는데, 소장님 내년에도 금리 인상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네이버 카카오 어떻게 하죠? 네. 자, 지금 네이버 카카오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마음이 힘드실 걸로 압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조금만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리를 올리면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유리하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미국 FRB가 금리 올릴 것 같은데, 그럼 내년 상반기까지 네이버 카카오는 계속 떨어질 거냐?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론이고 교과서 나온 말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가 왜 떨어지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기관 투자가들하고 외국인 투자가들은요, 우리 개인 투자가들하고 좀 다릅니다. 그들은 굉장히 룰을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정하는 룰을 어긋나면요, 그 펀드 매니저 바로 그 다음날 사표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긴데요, 예컨대 1,000억의 자산을 운영하는 펀드가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자, 1,000억 중에서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10% 점유하고 있다. 금년 초입니다. 자, 그럼 얼마죠? 100억을 투자했겠죠. 그런데 최근에 어떻습니까? 네이버 카카오가 계속 2분의 1 토막, 3분의 1 토막이 나니까 그 10%가 얼마로 줄었죠? 5%로 줄었겠죠. 그러면 5%는 주가가 내려가서 손실 봤는데, 그 펀드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50억을 팔으라 그럽니다. 우리 개인들한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아니 어떻게 2분의 1 토막, 3분의 1 토막 난 주식을 어떻게 팝니까? 그러나 기관하고 외국인은 팝니다. 왜? 안 팔면 자기 잘리니까. 그래서 이런 양상을 저는 어떤 면에서 보냐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총 상위주를 매매하는 좋은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시총 순위를 잘 보는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네이버가 3위, 카카오가 4위였습니다. 지금 네이버 몇 등입니까? 8등입니다. 카카오 몇 등입니까? 10등입니다. 저는 네이버 카카오 지금 엄청 많이 빠졌지만은 지금은 네이버 카카오를 적극적으로 살 때가 아니다. 그럼 언제가 살 때입니까? 순위가 오르기 시작할 때. 즉 네이버는 지금 8등인데 7등으로 갈 때, 카카오는 지금 10등인데 9등으로 시가총액 순위가 올라갈 때 사면은 수익 봅니다. 왜 그럽니까? 바로 그 순위가 변화되면서 누가 바뀐다?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가들의 펀드의 포트폴리오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는 네이버 카카오 5%인데 지금 6%네? 야, 너 뭐 하고 있냐? 빨리 네이버 카카오 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특히 개인 투자가분들은 이런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포트폴리오에 재구성하는 그 메커니즘이랄까요? 그거를 정확히 파악하신다면은 단순하게 미국 금리 올렸다 해서 네이버 카카오가 떨어지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수급 논리가 굉장히 좌우된다. 그래서 저는 안타깝지만 아직은 네이버 지금 파시란 얘기가 아닙니다. 네이버 카카오의 매수 시점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 순위가 더 떨어지지 않는 시점이 바로 네이버 카카오의 매수 시점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들도 연일 지하를 파고 내려갑니다. 네이버 카카오에 이어서 전날 2만 원도 내준 소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8거래일째 지금 신저가를 다시 쓰고 있는 소카가 보호예수 해제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천영 대표님? 소카 잘 아시는 대로 8월 22일 날 신규 상장했습니다. 사실 상장하기 전부터 저희 방송에서 좀 몇 번 다뤄들었었는데요. 너무 비싼 가격이 되는 거 아니냐 했지만 그 이후에 가격을 낮춰서라도 상장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좀 낮춰서 상장했길래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버텨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초반에 한 3, 4거래 정도 올라가더니 그때부터 계속 하락 중입니다.
일단 소카가 이제 최근에 부정적인 소식이 또 하나 나왔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보통주 197만 4,524주에 대해서 상장 후에 1개월 동안 딱 보호예수가 걸린 물량이 해지가 됩니다. 22일 날 해제가 되는데요. 전체 발행 주식 수를 살펴보니까 3,272만 5,652주 중에 190만 주 정도여서 사실은 전체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은 최근에 거래량이 좀 원활했다라고 하면은 뭐 보호예수 물량 다 밖으로 남을 텐데 거래량이 종가 기준으로 뭐 수십만 주, 3, 40만 주밖에 2, 40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 보통주 197만 주가 보호예수가 해제가 되게 되면은 주가에 그렇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통 이제 이런 신규 상장주들은 신규 상장하고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안에 이제 매도하실 수 있는 분들 매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뭐 보호예수 걸린 분 말고요. 어쨌든 이제 이 신규 투자에 대한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조금 더 이제 매도를 못 하신 분들은 체크를 하시고 투자를 좀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지만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부분 앞으로 줄줄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는 일정 확인하시면서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호예수 일정을 좀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좀 기대감을 한번 가져보고 싶기도 해요. 하반기 수익성만 확인이 된다면 효진 대리님 주가 돌려세우는 힘을 보여줄 수도 있을까요, 소카? 어떻게 보세요? 저 생각은 사실 상장 때부터 관심을 갖기는 했었습니다. 상장일 날도 주가를 좀 지켜보고 했었는데요. 저의 뷰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실적 검증에 대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소카 같은 경우는 국내 1위의 카쉐어링 플랫폼 업체이고요. 시장 점유율이 무려 79%를 보유를 한 과점 기업입니다. 공모하고 나서 유통 가능 물량이 16.3%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가졌었던 건데 사실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모가 고평가 논란, 공모가도 지금 밴드 하단보다 낮은 수준에서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평가 논란 그리고 시황이 계속된 부진 영향으로 주가가 이제 굉장히 지금 부진한 흐름을 지금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네, 소카 보면 사실 단순 카쉐어링 서비스가 아니고 어떤 전기 자전거하고 철도, 항공 이런 이동 수단을 한 번에 관리하고 또 주차 케어라든가 뭐 숙박 등 이동 전후에 필요한 서비스를 다 하겠다. 어떤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을 목표로 하겠다. 이런 그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경쟁 논리를 따져봤을 때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은 사업인가라고 이제 살펴보시면 사실 카카오 모빌리티 혹은 티맵 모빌리티가 다 하고 그러니까 겹치는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로 살펴봤을 때 어떤 이 모빌리티 플랫폼 시장 내에 경쟁이 굉장히 심화가 된다라면 시장 점유율 감소라든가 혹은 이에 따른 수익성 하락 리스크가 하락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굉장히 쉽게 단순하게 좀 살펴보면요.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 유사한 사업 모델을 하고 있는 SK 렌터카하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SK 렌터카는 사실 국내 2위 사업자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기준 실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소카는 매출이 2,890억 원, 영업이익은 210억 원 적자이거든요. 그런데 전일 종가 기준으로 시총이 6,150억 원입니다. 반면에 SK 렌터카 같은 경우는 매출이 1조 원인데 영업이익이 790억 원 수준이에요. 시총 은 3,821억 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2분기에는 가결산 기준이지만 연결 기준 매출액이 91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3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분기 첫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현재 시점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경쟁이 심화될 때 시장 점유율 감소라든가 수익성 하락 리스크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하고 오를 수 있는 상승 동력이 아직은 충분치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카에 대한 이야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럼 오늘 장 전략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효진 대리님의 전략부터 오늘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네, 지금 9월 FOMC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파 일색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눈치 보기가 좀 극심한 상황인데요. 기준금리 관련을 해서는 이미 시장의 기대는 뭐 75bp, 지금 1%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75bp 정도 인상을 하게 되면 오히려 과거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이를테면 내년이면은 금리 인상 기조가 꺾일 수 있겠다 혹은 둔화될 수 있겠다의 어떤 충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또 반대로 그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하게 인지를 해야 될 부분은 지금 금리가 연준의 기준금리 목표가 4%대에서 5%대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입니다. 이 기준금리가 높을 때 무조건 주식시장이 뭐 망가지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전히 어떤 금리 레벨을 좀 고려를 한 그리고
물가 수준도 여전히 고려를 한 어떤 시장의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 지금 굉장히 부진한데 여기서 그럼 손 놓고 있어야 되냐, 혹은 뭐 주식시장을 떠나야 되냐 이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PBR이 0.9배 수준을 과거에도 항상 지켰었거든요. 어떤 큰 쇼크가 아니면 일시적인 수준이 아니면 항상 지켜냈는데 지금 그 레벨을 보면 현재 지수 기준으로 2,300포인트 내외이거든요. 지금 2,350포인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수를 사실 크게 염두하기보다는 업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지금 성장이 굉장히 희소해진 상황입니다. 금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프로그램에서 많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환율 상승 수혜 업종이라든가 혹은 뭐 에너지 변동성 해지 업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뭐 IT 가전이 될 수도 있고 자동차, 조선, 화학 이런 업종들 포트폴리오에서 좀 짧은 순환매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남인호 소장님의 전략입니다. 네, 어제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반성을 많이 했어요. 10년 공부가 다 필요 없구나. 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장중에는 다른 걸 생각하지 마시고 나환선, 나스닥 선물 2번, 환율 동향 3번, 외국인 선물, 나환선 이것만 보면 답이 나온다고. 그리고 하나씩 봤어요. 10시부터. 나스닥 선물 내려가, 원달러 환율 올라가, 외국인 선물 8호. 그럼 주가지수 빠지는 것은 99% 정확하다. 자, 그래서 제가 바로 본 게 뭐냐. 외국인들이 그러면 우리 주가지수가 빠지니까 그들이 취한 포지션 바꿀 것인가. 밑에 하단을 2,300으로 잡았는데 바꿀까 하고 얼른 들여다봤더니 참으로 다행스럽거든. 외국인들은 어제 주가 그렇게 빠짐에도 불구하고 밑에 하단선 2,300을 전혀 바꾸지 않더라고요. 즉 풋옵션 305, 300을 전혀 움직이지 않더라. 그 얘기는 뭡니까? 아, 이제 그러면 어제 기준은 오늘이죠. 오늘이나 내일은 또 크게 오르겠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만 볼 겁니다. 미국이 오늘 올라서 뭐 그 기대에 별로 저는 안 하고요. 오늘도 나스닥 선물 그리고 원달러 환율 끝으로 외국인 선물 동향 보면 그 3박자가 3대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면 우리 주가 지수는 어제 내려간 거 다 반등에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선영 대표님의 전략입니다. 네, 뭐 FOMC가 진행될 때까지는 의미 없습니다. 어제 빠진 거 오늘 어떻게 빠질지 올라갈지 모르겠고 내일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FOMC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장을 보시는 게 굉장히 피로도가 올라가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극단적인 전략, 단기로 짧게 치시는 분들은 평소처럼 열심히 그냥 단기 투자 매매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기 투자 이상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화요일장 의미 없고요. 내일 수요일장 의미 없습니다. 목요일 날 아침에 새벽에 이제 미국에서 연준의 발표가 있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은 그냥 각자 업무에 집중하시는 게 오히려 좀 더 주식시장 투자할 때, 길게 투자할 때 피로감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오늘 하루도 너무 이제 부정적인 이슈 신경 쓰지 마시고요. 편안히 이제 각자 업무에 집중하시면서 이제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분과 함께 봤어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그리고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교보증권 김효진 대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